그러면 또 이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재고 조사 중에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익계산서상 어디로 분류합니까? 이랬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이 감모 손실이라는 건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건 알고 있죠. 어제 재고자산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죠. 예, 수량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두 가지 원인으로 분류를 한다. 예, 첫째는 정상적인 거, 어쩔 수 없는 거. 예, 이것은 매출 원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매출 원가. 비정상적인 것은 어디로 하죠? 영업의 비용. 그렇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거죠. 예. 매출 원가라는 비용과 영업의 비용은 그 위치가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 재고자산 감모는 매출 원가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재고실사 결과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익계산상 어디로 분류를 합니까? 네, 이거는 영업의 비용. 네, 영업의 비용이다. 다음 15번 문제 봅시다. 주식회사 공인의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저가법을 적용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는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저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취득원가가 100원이에요. 개당 단위당 가격이. 그런데 지금 판매 가격, 이게 공정가치죠. 120원 올랐는데 그런데 옆에 추정 판매 비용을 알려줬습니다. 이 우리가 저가법에서 사용하는 그 평가는 공정가치인 시중 가격, 판매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실현 가치라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배웠죠? 순실현 가치라는 건 뭐냐? 판매 가격에서 빼기 판매 비용, 이걸 뺀 것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고 해요. 판매 가격에서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판매 비용을 뺀 거. 그러면 단가로 120원이고 30원이니까 빼니까 순실현 가치는 90원이죠. 90원과 이 100원을 비교해라 이겁니다. 90원과 100원을. 그러면 가격 하락했죠? 그러면 평가해야 됩니다. 저가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개당 1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지금 몇 개입니까? 100개. 100개. 그럼 100개 곱하기 10원. 1000원이 되겠죠? 예. 답은 1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뭐 순실현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저가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주니까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빼보세요. 그 뺀 것이 취득 원가하고 비교해서 같아도 평가 안 해요. 크면 당연히 평가 안 하고 하락했을 때는 평가를 한다. 자, 16번 마지막 문제군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어야 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것은 영업의 비용이어야만이 그것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나타납니다. 매출원가는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따로 안 들어가. 매출원가 안에 들어가 버려. 거기에 섞여버린다. 포함돼 버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장부상 재고는 10개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6,000원이어서 금액이 6만원이네요. 그런데 실제 재고자산을 봤더니 9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54,000원입니다. 그러면
감모손실이 한 개네요. 한 개. 재고자산 순실현 가치 보여주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다. 원가성이 있다는 것은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시오 하는 건데,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매출 원가에 포함된 거를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네. 내용을 이걸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이 순실현 가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예, 요 세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이거를 답을 찾는데 도움이 안 되는 자료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1개 곱하기 6,000원이에요. 1개 곱하기 6,000원. 예. 그 답이 6,000원이죠. 더 이상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답은 1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순실현 가치다. 그러면 4,000원에 이 54,000원이 5만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답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한번 순실현 가치를 감안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만원이면은 한 개당 나누기 9개. 아유, 그러면 5,555원인데 6,000원이겠네. 6,000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순실현 가치 5만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감안해가지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구한다는 것은 54,000원을 5만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5만원 곱하기 9개 해보세요. 5만원 나누기 5만원 나누기 9 하면은요 5,555원이에요. 예. 여기 보기에 그런 숫자 없죠? 예. 5,000원 아니면 6,000원이 돼, 답이. 그쵸? 그래서 답은 1번 6,000원이다. 순실현 가치, 요 평가하는 것은 무시하시고 수량 차이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1번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 당좌자산 공부를 마쳤고요. 여러분 다시 79페이지 앞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7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공부했냐면요. 유동자산 공부했어요.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을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오늘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동자산. 네.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투자자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자산부터. 자, 비유동자산에서 투자자산은 어떤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하느냐?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유동자산 공부할 때 단기 매매 증권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거는 단기 투자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이 투자 자산은 장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이 주식을 금방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이렇게 팔 생각이 없고, 올해는 지나고, 올해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기다려보고 내년쯤 시세에 맞으면 처분해서 처분이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장기간의 거죠.
자, 그래서 판매 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인데 개정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장기성 예금, 장기 금융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은행에서 팔고 있는 장기성 예금이다 그러면 1년짜리 정기 예금이 아니라 뭐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장기성 있는 거. 다른 금융 상품들도 만기 기간이 긴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자, 특정 현금과 예금은 무엇이냐?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 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당좌 거래를 체결할 때 당좌 개설 보증금을 애치하게 되는데 그 애치한 예금을 우리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하고 그 은행하고 거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보증금을 못 찾아요. 왜 은행에서는 그 보증금을 원하느냐 하면은 당좌 개설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수표장을 기업한테 주면 우리 기업이 그 수표에다가 수표를 발행하죠. 그 수표에 은행이 인쇄되어 있다 이거죠. 은행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표를 예금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발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고를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일정한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좌 거래를 해약하기 전까지는 이 예치금은 찾아서 쓸 수가 없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해서 이런 것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념과 보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중에 장기 대여해 주는 거, 이거 장기 대여금,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단기 대여금 배웠죠? 단기 대여금. 여기 단기 대여금은 1년간 빌려주는 거, 1년 이내에 상환받는 거, 이거는 1년 이상 대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나 건물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영업 활동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건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얘기가 되죠.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이를 남기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럼 그게 바로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죠. 나쁘게 말하면 투기. 그래서 이걸 회계 처리할 때도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투자 자산의 개정 과목들, 장기성 예금, 장기 금융 상품,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더 이어져. 자,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죠.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죠. 이게 투자 자산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투자 자산입니다. 다만 이 두 개정 과목은 가령 만기 보유 증권도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채권을 샀는데 만기가 6개월 후가 만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 안 합니다. 단기 투자 자산, 그런 것은. 그래서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특히 만기 보유 증권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채권을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당좌 자산 공부할 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아이캔 박스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유가증권을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가증권을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지분증권이라는 것은 주식을 의미하고요. 채무증권이라는 것은 국채, 공채, 사채, 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거.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요. 공공기관이 발행한 건 공채. 뭐 토지공사, 뭐 무슨 뭐 자동차 무슨 공사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안전공사인가? 뭐 우리 자동차 사면은요 채권을 무조건 사야 돼요. 예. 이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뭐 교통안전 시설 유지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권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 살 때 그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 채권이 30만 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되팔면은 한 5만 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5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채권을 30만 원어치를 사서 다시 팔면 25만 원에 팔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동차 사는 사람은 5만 원만 그냥 내시라. 그래서 5만 원만 받아가죠. 나 그 채권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은 30만 원 다 줘야 되죠. 그 자동차 살 때 그 채권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팔면 돼요. 예. 그러면 거기 원금 다 받을 수 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공채다는 거죠. 또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자, 그래서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지분증권인 주식과 그 다음에 채무증권인 채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개정 과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하느냐. 그 방법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당좌자산 공부하면서 단기매매증권 여러분 분류를 했었잖아요. 목적이 뭐였어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를 한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노력을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 회사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한다 이거. 그런데 만기 보유증권은 이쪽 지분증권 자리에는 없다 이거예요. 왜? 지분증권이라는 것은 주식을 의미하는데 주식이라는 거에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채권에만 만기가 있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채권만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증권은 어때요? 지분증권도 될 수가 있고 채무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은 뭐냐? 매도가능증권은 유가증권 중에서 1번과 즉 단기 매매증권과 2번 만기 보유증권이 아닌 것. 이건 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단기간에 처분할 유가증권도 아니요.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팔 거잖아요. 그것이 다 매도 가능 증권. 단기가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한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인 거죠. 그래서 1, 2 외의 경우로 언제 매각할지 결정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도 있다 이거예요. 투자 자산도. 자, 그러면 한번 또 이 내용이 뭔지 읽어보죠.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반면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즉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니고 단기에 매각할 목적도 아니지만 언제 매각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모두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무증권만이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면 유가증권에 만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채권에는 만기가 있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결산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런 문제도 풀어본 적 있죠? 예. 문제 풀이하면서 이거 벌써 풀어봤을 거예요. 네, 결산 때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이 장부 취득금액이 얼마인데 결산 시 공정가치는 얼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으면 자산 감소시켜야 되고 가격이 올라갔으면 자산 증가시키는 그런 평가를 하죠.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하죠. 예. 매도 가능 증권도 가격이 하락했으면 자산 감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또 가격이 올라갔으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올라간 만큼을 자산 증가시켜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는 평가할 때 자산 증가나 감소는 같지만 거기 반대편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 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 이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그 설명이 밑에 나오는 것 같아. 자, 따라서 결산 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평가손익을 기록한다. 그러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자본으로 인식한다. 네, 요거 여러분 연습했었죠? 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다?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100만 원이 미칩니까? 예 하면 틀린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영향을 안 주죠. 왜 그러죠? 자본이니까. 자본이니까.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산 때마다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만기 보유 증권은. 왜냐?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를 결산 때 평가하는 이유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현재의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표시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를 조사해가지고 시가에 맞추어서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게 평가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왜 안 하느냐? 이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만기보유증권 그렇죠. 만기보유증권 채권이죠. 그 채권은 액면가 그대로 나중에 회수하는 거예요. 액면가 그대로. 그러니까 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의 평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처분할 거란 말이에요. 처분해서 이익을 언젠간 실현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결산 시점의 현재 가치로 보여줘야죠.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공주식 1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한 주당 1,500원이라면 500원이 떨어졌어요. 10주면 5,000원. 무엇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아래와 같이 분계가 된다. 단기매매증권이라면 5,000원이 떨어졌으니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영업의 비용 발생 5,000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5,000원, 자산 감소 이렇게 처리하는데 매도가능증권은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5,000원,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이 아니라 이건 자본 감소.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5,000원 이거는 자산 감소. 이와 같이 거래의 결합관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게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5,000원만큼의 이익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매도가능증권이었다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서 자본으로 들어간다요.
손익의 반영이 안 돼요. 안 되고 대변에는 매도가능 증권 사산 감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합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자, 투자 자산이 끝났는데 벌써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문제 뭐 한꺼번에 모아서 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 자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은 시험 출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또 부분입니다. 예, 투자 자산은 뭐 유형 자산에 비해서 공부하는 양도 별로 없었지만 뭐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간단해요. 예, 유형 자산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잘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유형 자산은 뭐냐?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투자 자산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하는 거예요.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최소 1년 이상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 한다. 네. 유형자산이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감기가 좀 덜 났었어요. 네. 유형자산이란 무엇인가? 요청이 잘 읽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정 과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부,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형자산 개정 과목 7개밖에 안 되죠. 네, 꼭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도 않죠. 자, 토지,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토지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토지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건물, 뭐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뭐 창고 건물도 있고 사무실 건물도 있고 뭐 기숙사 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장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 붙어 있는 부속 설비도 다 건물이에요. 건물에 붙어 있는 부속 설비란 뭐냐? 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가, 예. 건물에 여러 가지 그 송풍 장치라든가 이런 공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으면 그것도 다 그냥 건물 가격에 포함을 합니다. 예, 건물의 부속 설비까지 전부 다 건물이다 하는 거예요. 예. 건물의 부속 설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건물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예, 이거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 여러분들 아침에 올라올 때 힘들 거예요, 아마. 힘들어요, 올라올 때. 예, 더우면 더 힘들죠. 자, 근데 여기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놨다고 볼까요? 근데 8천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놨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농협 건물인데 농협에서 기계장치 8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 안 해요. 예.
만약에 여기가 이제 농협 광고지정 건물이다. 농협 광고지정 건물 8천만 원. 그냥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구축물. 구축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설명을 한번 봅시다.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부속설비 이렇게 말하죠.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리 같은 거죠. 다리. 우리 회사가 이제 공장이나 이게 회사가 쫙 있는데 거기 우리 회사의 자그마한 천이 하나 흘러요. 건너가려면 다리 놔야 되죠. 다리 공사해야 되잖아요. 다리 공사하는데 만약에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5천만 원을 구축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전봇대 세우는 거. 네. 지금은 뭐 전봇대를 지하로 많이 매설을 한다 그러면 그 지하 매설을 하더라도 그 매설하는 구축물이 필요하죠. 배관 묻고 거기에 선로를 깔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다 구축물이에요. 정원시설, 분수대 같은 거, 정원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구축물입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단순히 토지에다가 이렇게 뭐 벽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축대를 쌌다. 그런 거 구축물이 아닙니다. 축대는 토지의 부속물이에요. 그건. 그렇죠? 우리가 축대는 왜 싸요? 이게 축대를 안 싸면 땅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토지로 잡아. 그런 것은. 여기 구축물은 지금 얘기한 대로 다리나 뭐 분수나 전봇대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여러분 공장에 있는 모든 게 다 대부분 다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차량입니다. 차. 그래서 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승용차, 화물차, 거기에 오토바이, 육상 운송수단이 전부 차량 운반구예요. 육상 운송수단, 지게차, 이것도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품, 사무용 집기 비품으로서 냉장고, 에어컨, 책상,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 등을 다 비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보통 사무실의 집기 비품들이 다 비품이에요. 책상, 의자, 저런 냉온풍기 이런 이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비품으로. 복사기 지금은 복사기 대신에 복합기를 쓴다 그러면 복합기 이런 것들을 비품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뭐 복합기에 들어가는 잉크 이런 건 비품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 비품의 부속물이잖아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놓으면 건물로 하듯이 복합기에 들어가는 잉크 카트리지도 부속물이니까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그 엘리베이터는 그것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복합기에 들어가는 그 잉크 같은 경우는 소모되는 거예요. 소모되는 거. 이렇게 소모되는 것은 우리가 소모품비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복합기에 들어가는 뭐 잉크라든가 또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 가루 같은 거 이런 건 다 소모품비. 그걸 비품에 집어넣는다 해서 다 비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 건설이라면 다 건물이나 구축물이 되겠죠. 건물이나 구축물인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건설 중이니까. 짓고 있는 거. 임시개정입니다. 임시개정.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시개정으로 모아놨다가 완공이 되면 본래의 개정감으로 대체시켜요. 바꿔준다 이거죠. 건축이 다 끝나면. 자, 이 7가지 개정 과목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까지만 우리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 원가 하면은 앞에서 제가 재고자산 얘기할 때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재고자산 취득 시의 모든 부대 비용 어떻게 해요? 다 포함하죠. 마찬가지로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만약에 토지를 사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도 줬다. 또 토지를 사면서 세금을 내는 거 있죠? 취득세 내야 돼요. 또 토지를 명의 이전을 하려면은 등기료가 또 들어가요.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이라는 걸 하면 등기료. 뭐 수입 인직을 증지나 인지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 수입 증지 인지 때 이런 모든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이거 다 토지로 보는 거예요. 취득세까지.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의 모든 재비용을 다 포함한다 하는 것과 원리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딱 다른 게 뭐였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제가 그랬죠. 그거 단기 매매증권 외에 나머지 모든 자산은 취득원가가 취득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전부 포함해 버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유형자산을 구입하는데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운송비도 있을 수 있고 하역비도 있을 수 있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기계 같은 경우는 시운전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토지나 건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토지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토지를 정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우리 회사에서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토지 500평을 샀는데 그 자리에 필요 없는 그냥 철거해야 될 건물이 하나 있어. 그 건물 없앤 다음에 거기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 불필요한 거기 기존에 있던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철거 비용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그러면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뭘로 회계 처리해요? 토지. 예. 그 토지를 쓰려고 했다면, 그 토지를 사용하려고 매입했다면 그 토지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우는 데 들어가는 뭐 쓰레기도 치우고 폐기물도 치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지비용, 그걸 다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아시겠죠? 네, 그거 뭐 원리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